미정아, 아빠야. 나 좀 꺼내줘. 아빠 왜 그래요? 이양병원 괜찮다고 했잖아요. 더는 못 있겠다. 여기 내 방이 아니야. 내 숨소리도 들리지 않아. 딸들은 나를 요양병원에 넣으며 말했죠. 당신을 위한 결정이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나에게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라디오 사연방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에 올라오는 다양한 인생사와 삶의 경험들을 재미있게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사연자들에게 큰 힘이 되며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지혜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방 하나만 있으면 돼. 그 말이 이렇게 슬픈 말일 줄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살고 있는 올해 80살 최정호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이 영상이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의미가 생깁니다. 이제는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숨기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저는요, 한때 교사였습니다.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고 마지막 6년은 교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최 선생님은 글이 참 따뜻해요. 아이들이 참 잘 따라요. 그 말 한마디에 힘이 나던 시절이 있었죠. 학교 종소리에 맞춰 출근하고 아이들 목소리에 하루를 채우던 그 시간이 제겐 정말 소중했습니다. 제 아내도 교직에 있었어요. 수학교사였고 저보다 2살 어렸습니다. 우리는 같은 학교에서 만났고 아주 평범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함께 살아왔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는 서로의 건강을 챙기며 근처 공원도 다니고 책도 읽고 가끔은 여행도 다녔습니다. 근데 아내가 70세가 조금 넘었을 때 갑작스럽게 심장 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 수술 후유증으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게 5년 전입니다. 그 후로는 혼자였어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병원에 가고 혼자 계절을 맞이하고 보내고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땐 아직 건강했으니까요. 그때까지는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감도 있었고 자존감도 있었죠. 큰딸은 분당에 살고 작은딸은 남양주에 살아요. 아들 없이 딸 둘 키우며 교사 부부로 바쁘게 살아왔죠. 딸들 다 잘 컸어요. 남편들도 좋은 사람 만나 잘 살고 있고 손주들도 씩씩하게 자라고 있죠. 은퇴 후에는 양쪽 집을 오가며 지냈습니다. 이번 달은 언니 집에 가시고 다음 달엔 저희 집 오세요. 아빠, 다음 주는 저희가 모시러 갈게요. 처음엔 참 고마웠어요. 딸들이 나를 이렇게 챙겨주는구나 싶어서. 근데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거실에서 아침 뉴스를 보고 있으면 사위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고 아이들이 제 앞에서 말을 줄이고 딸이 저를 옆방으로 부르더니 말하더군요. 아빠, 혹시 가능하시면 아침에 거실에서 뉴스 소리 좀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애들이 늦게 자서 아직 자고 있거든요. 아빠, 저녁은 간단하게 드세요. 남편이 식단 조절 중이라서요. 아빠, 주말엔 저희 가족끼리 외식하려고요. 아빠는 집에서 쉬세요. 배달시켜 드릴게요. 말은 참 예쁘게 포장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불청객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감지했습니다. 물컵 하나 놓을 때도 눈치 보이고 샤워하고 나오면 물기 닦으랴 제 방이라고는 없고
손주방 옆에 간이 침대 하나 놓고 자면서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싶었죠. 그땐 정말 방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내 물건을 둘 수 있는 공간, 내 책을 꺼내 놓을 수 있는 책장, 누가 뭐라 하지 않고 내가 숨 쉴 수 있는 내 방, 그런 공간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딸들이 저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아빠, 저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연세에 혼자 사는 거 위험해요. 요양병원에 가보시는 건 어때요?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얘기를 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요양병원이라니, 난 아직 멀쩡하잖아. 그랬더니 딸이 말하더군요. 요즘 좀 깜빡깜빡하시잖아요. 아침 약도 자꾸 잊으시고 날짜도 헷갈려 하시고 우리가 매일 챙겨드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나는 이제 관리 대상이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딸들이 저를 걱정한 거 이해해요. 그 마음도 고마웠어요. 하지만 말이에요. 그 결정에 제가 없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아빠, 이 병원 시설 좋대요. 이사님도 추천하셨대요. 편의시설도 잘 되어 있고 무엇보다 24시간 간호사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제 의견 한마디 없이 요양병원에 입소하게 됐습니다. 그곳은요, 정말로 깔끔했어요. 하얀 벽, 깨끗한 복도, 친절한 직원들, 3인실 병실도 널찍했고요. 그런데 내 방은 없었습니다. 이름표 없는 침대, 커튼으로 가려진 병실 한쪽, 모든 생활이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곳. 아침 6시 기상, 7시 식사, 10시 재활, 12시 점심. 그곳에서 나는 누구였을까요? 202호. 최어르신, 약 드세요. 202호. 최어르신, 목욕 순서입니다. 202호. 최어르신, 면회 있으세요. 제 이름은 사라졌고, 방은 숫자가 되었고, 존재는 스케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점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내가 사라지고 있다는 감각이 생겼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이건 단지 요양병원 입소기를 넘은 한 사람의 존엄 회복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모 혹은 미래의 당신일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최정호, 80살입니다. 지금부터 나의 방을 찾아 나선 한 남자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때는요, 지금처럼 마음이 복잡하거나 존재감을 의심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은퇴하던 날이 기억납니다. 전교생과 교직원들, 그리고 몇몇 학부모까지 꽃다발을 들고 강당에 모여 제 은퇴식을 열어줬어요. 우리 최 교장 선생님, 한평생 교육에 헌신하신 분입니다. 그 말에 눈물이 빙 돌았어요. 박수 소리 속에서 저는 내내 생각했죠. 이제는 나도 쉬어야지. 내 삶을 조금 챙기며 살아도 되겠지. 은퇴 후에도 딱히 외롭진 않았어요. 아내가 옆에 있었고, 이른 저녁이면 둘이서 같이 산책도 하고, 마당에 빈 꽃들을 돌보며 느릿한 하루를 보냈죠. 아내는 손재주가 좋아 집 안가득 수세미, 바구니, 냄비 받침 같은 걸 만들었고, 저는 국어 교사답게 시집을 꺼내 낭독하곤 했어요. 여보, 오늘은 이 시 어때? 나는 왜 늘 제목이 어려운 시만 좋아해?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묵직한 거지.
그렇게 서로의 시간을 천천히 이해하고 같이 흘러갔어요. 딸들은 종종 찾아왔고 손주들도 방학이면 놀러 왔습니다. 명절엔 꼭 내 식구가 모였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린 가족이었습니다. 그 평우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기억나요. 수술 끝나고 회복 중이던 병실에서 아내는 제 손을 꼭 쥐고 말했어요. 당신 혼자 남아도 절대 외롭게 살지 마요. 딸들이 있으니까 절대 미안해하지도 말고요. 그 말이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혼자 남겨진 삶은 상상 이상으로 조용했습니다. TV 소리는 너무 시끄럽고 정적은 또 너무 무겁더군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아내가 남긴 말처럼 외롭지 말자고 다짐하며 주민센터에 봉사도 다니고 근처 도서관에서 책 정리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사람들 틈에 있으면 그나마 하루가 빨리 가더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딸들의 집을 오가게 됐습니다. 아빠, 혼자 계시는 거 위험해요. 오세요. 같이 지내요. 고마웠어요. 정말 따뜻한 말이었고 딸들이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싶었죠. 처음엔 한 달씩 번갈아 지냈어요. 분당 집, 남양주 집, 방도 내어주고 같이 식사도 하고 손주들과 이야기하며 웃고 그땐 좋았어요. 그런데요, 딸들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빠, 다음엔 언니 집에 조금 더 오래 계세요. 저희 남편이 요즘 야근이 많아서요. 아빠, 요즘 저희 집에 애들 시험이라 다음에 뵈면 안 될까요? 작은 눈치, 짧은 말투,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는 시선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감각이 조금씩, 그러나 뚜렷하게 제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손주방 옆 간이 침대에서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벽에 붙은 손주들의 상장, 장난감, 책가방을 바라보며 여기 내 물건은 하나도 없구나 싶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참으려 했어요. 그래, 내가 버틸게. 여기서 조금만 조심하면 딸들도 덜 힘들고 나도 덜 외롭겠지. 그렇게 조심조심 살던 어느 날 사위가 거실에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 요즘 집에 숨 쉴 틈이 없다 진짜. 그 말은 도저히 못 들은 척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눈치를 보며 얼른 말을 막았지만 이미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그 순간부터 내가 갈 곳은 어딘가, 이 나이에 나는 어디서 살아야 하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요양병원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그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다음은 그 병원에서 내가 숫자로 불리던 시간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 입소 첫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찌른 건 기미한 락스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들리는 휠체어 바퀴 소리와 비걱대는 병상 소리. 문득, 아, 여긴 집이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더군요. 직원은 저를 202호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그 방엔 저보다 10살은 많아 보이는 노인이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또 한쪽 침대엔 산소호흡기를 낀 채 코를 고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기가 아버지 침대입니다. 짐은 이쪽에 놓으시면 되고요. 식사 시간은 7시, 12시, 6시입니다. 짧은 설명 후 직원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덩그러니 방 안에 남겨진 순간 왠지 모르게 숨이 막혔습니다. 딸 미정이가 말했었죠. 아빠, 여긴 시설 좋고요. 어르신들이 재활도 잘 받는데요. 저희가 주말마다 찾아뵐게요. 그 말만 믿고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전날 저녁 식당으로 이동했을 때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더군요. 다들 묵묵히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마치 공장처럼 음식은 뜨뜻미지근했고 반찬은 네모 반듯하게 썰려 입에 넣기만 하면 되는 무표정한 음식이었어요. 식사 중 직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밥은 삼키실 수 있으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인데 왜 그런 질문을 받는 걸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숨소리만 가득한 병실에서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고, 내가 여길 왜 온 거냐? 속으로 되뇌이며 이불을 얼굴 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틀째 아침 6시 정각에 방불이 켜졌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체온을 재고 혈압을 측정하고 수액을 점검하며 말했습니다. 최 어르신, 오늘은 재활치료 있으세요. 8시 30분까지 재활실로 이동하셔야 해요. 스케줄에 따라 나의 하루가 정해졌고 이름 대신 최 어르신이란 말로 불리며 나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아, 여긴 적응이 잘 안 된다. 이 병실에 TV도 없고 창문은 열리지도 않고. 딸은 말했습니다. 아빠, 며칠만 참아보세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적응되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 말은 당장 안 갈 테니 기다리세요라는 뜻 같았습니다. 그 후 딸에게 전화 걸기가 조금씩 무서워졌습니다. 다음 주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쁜가 보다. 무슨 일이 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어느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잊혔구나. 병원 복도에 앉아 있으면 가끔 누군가를 만나러 오는 가족들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오거나 할머니 손을 잡고 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내 손을 쥐던 아내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나를 안아주던 어린 시절의 미영이 얼굴이 아연히 떠오르죠. 아빠, 우리 반에서 1등 했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연극해요. 보러 오세요. 그 목소리, 그 웃음소리들이 이젠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병실에 있던 장 어르신이 귤 한 쪽을 내게 건넸습니다. 최 선생님, 드셔보세요. 우리 아들이 오늘 사다 줬어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와요. 나는 고맙다며 받았지만 귤을 입에 넣기도 전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나도 딸 둘이나 있는데 그날 밤 자존심을 누르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아, 언제 올 수 있니? 그냥 얼굴이라도 좀 보자. 딸은 이렇게 말했죠. 아빠, 지금 너무 바빠서요. 그리고 아빠가 자꾸 전화하시면 죄송하지만 남편이 불편해해요. 순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 가정에 불편을 주는 존재구나.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핸드폰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 이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하루는 간호사가 약을 건네며 말했어요. 최 어르신, 이건 혈압약이고 이건 관절약이에요. 삼키세요. 약을 집어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이 무슨 약인지 나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면 먹어야 하고 무슨 효과가 있는지 묻는 것도 실례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방을 쓰던 박 어르신이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저 아침에 눈을 뜨지 않으셨죠. 직원들은 말없이 커튼을 닫고 그분을 병실에서 옮겼습니다. 그 어떤 인사도 그 어떤 애도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내 침대 옆에 놓인 그분의 빈 침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사라지는 건가? 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정아, 그냥 나 집에 가면 안 될까? 내 방 하나만 있으면 돼. 화장실도 공동이어도 좋아. 그냥 내 숨소리라도 들릴 수 있는 곳에 있고 싶어. 미정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그건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도 삶이 있어요. 그 말에 속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밤 한참을 눈 감은 채 누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누구의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딸들에게 나는 걱정되는 대상이었고 병원에선 관리해야 할 노인이었고 스스로는 어느 방에도 속하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때 문득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어요. 최 어르신, 내일 진료 상담이 있습니다. 가족 동반 요청드렸는데 따님이 바쁘시다고 못 오신대요. 혼자 오시면 됩니다. 그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혼자, 또 혼자. 나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 나가야겠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내가 내 삶의 방을 다시 찾아야겠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기대하던 날이었죠. 딸이 온다고 약속했던 날, 병실 창문 앞에 앉아 방만 바라봤습니다. 복도의 발자국 소리만 나도 고개를 들고 문 쪽을 바라봤죠. 하지만 그날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저녁을 갖다 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식사하세요. 그때 물었습니다. 혹시 면회 온 사람 없었나요? 오늘은 연락 없으셨어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나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젓가락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손이 떨렸고 밥은 목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복도로 나가 앉았습니다. 긴 병원 복도 끝에서 간호사들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더군요. 그 모습이 왠지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냥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여기 있어요. 제발 누가 나 좀 봐줘요. 다음날 아침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정아, 나 지금 힘들어. 너무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 딸의 목소리는 잠긴 듯 들렸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사실 우린 그동안 아빠가 너무 단호하시고 항상 괜찮다고만 하셔서 진심을 잘 몰랐어요. 그 말이 왠지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나는 괜찮은 척 한 번도 안 한 적 없었는데,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병원에서 그냥 기다리는 사람이 됐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사람. 이대로 죽는다면 누가 날 찾을까 싶더라. 딸은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예고 없이 딸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작은 가방과 고개를 숙인 얼굴이 함께였죠. 아빠, 죄송해요. 정말 몰랐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눈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으면서 나란 사람을 잃어가고 있었어. 너희는 나를 위한 결정이라고 했지만 한 번이라도 나한테 물어봤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야. 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너무 편한 쪽만 생각했어요. 가족이니까 마음이 통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다는 말이었네요. 그날 우리는 병실 창가에 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 아버지와 딸이 아닌 한 사람과 한 사람으로서의 대화를 했죠. 다음 날 딸은 다시 병원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빠, 퇴소 준비 같이 해요. 그 말이 그토록 듣고 싶던 말이었습니다. 정말 나가도 왜? 네. 아빠가 원하신다면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지내시더라도 요양 도우미도 붙여드릴 수 있고 필요하면 우리가 매주 올게요. 그제야 진짜 내 편이 생긴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퇴소 절차를 밟으며 나는 병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한때는 이 병실 안에서 내 모든 감정이 무너졌고 존엄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다시 일어서는 중이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내 이름이 적힌 약통과 텅 빈 주머니, 그리고 창밖에 봄 햇살, 그 모든 게 이제는 나를 다시 살아가게 해주는 힘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건강하게 지내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방으로 갑니다. 요양병원을 나온 지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삶의 방향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용인 구도심 작은 다세대 주택 1층 방 2칸짜리 원룸에서 혼자 지냅니다. 넓진 않지만 햇살 잘 드는 창이 있고 내 손으로 고른 커튼과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어 이곳은 분명 내 방입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이면 눈을 뜹니다. 먼저 식탁 위 달력을 확인하고 약 복용 체크표를 꺼냅니다. 고혈압 약, 관절약, 오메가3점. 그걸 꼼꼼히 챙겨 먹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아침 7시엔 요양보호사 선화 씨가 오십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지금은 마치 친딸처럼 제 하루를 도와주는 든든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최정호 어르신, 오늘 아침은 두부찌개 어때요? 좋지요. 된장은 직접 풀고 싶네요. 내가 하던 방식이 있거든요. 요양병원에선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내 삶을 얼마나 따뜻하게 바꿔놓았는지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아침 식사 후엔 동네 작은 공원까지 산책을 갑니다.
지팡이를 짚고 벚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고 가끔 지나가는 유치원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기도 합니다.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말하셨어요. 아버님, 여기 매일 나오시네요. 예, 여기가 제 출근길입니다. 혼자 있으면 심심하거든요. 그렇게 매일 몸도 마음도 조금씩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딸 미정이는 금요일마다 반찬을 해옵니다. 아빠, 무생채 좋아하시죠? 오늘은 두부조림도 있어요. 내가 해주는 음식은 아무리 싱거워도 맛이 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손주 이야기를 하며 웃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 병원에 있던 시간이 떠오릅니다. 사람이 많았지만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공간. 창밖은 있었지만 열 수 없는 창. 그리고 정호 씨가 아니라 202호 어르신이라 불렸던 그곳. 그때와 지금 나는 같은 사람이지만 살아가는 느낌은 전혀 다릅니다. 이제는 내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한 달에 한 번은 큰딸 미영이네도 옵니다. 처음엔 요양병원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지만 최근엔 조심스럽게 말해오더군요. 아빠, 그땐 우리가 몰랐어요. 죄송했어요. 이제는 아빠 말 먼저 듣고 결정할게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젠 나도 너희 말을 들을게. 우리 서로 묻고 답하면서 사는 거야. 가족은 서로 도와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라는 걸 이제서야 제대로 느끼게 됐습니다. 한 달 전엔 동네 도서관에서 열리는 글쓰기 교실에도 등록했습니다. 노년의 기억을 쓰다라는 주제였는데 첫 수업에 가서 저는 요양병원에서 겪은 3개월을 써서 발표했죠. 선생님이 말하더군요. 선생님 글을 들으니 어르신의 삶이 보였어요. 진짜 이야기는 이렇게 일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날 이후 매주 월요일 2시에 도서관에 가는 게 제 삶의 낙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이 순간에도 저는 제 방 책상 위에 앉아 이 글을 고치고 있습니다. 당신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제발 가족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그 사람의 존엄을 빼앗지 말아주세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아버지고 어머니고 딸이고 아들이기 전에 그저 나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이 병원 침대 위에서 서랍 속에 처박힌 서류에서 점점 지워지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다시 그 이름을 붙들었습니다. 최정호, 올해 80. 지금은 나답게 살아가는 중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댓글로 당신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혼자 계신 부모님에게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물어봐 주세요. 지금 어디에 있고 싶은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 그 질문 하나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 방 안에서 책을 읽고 식사를 준비하고 햇살을 바라보며 나는 분명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엄은 공간이 아니라 선택에서 온다는 걸 저는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이제는 그 말을 여러분께도 건네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영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